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무행거 지음 체인의 옮김. 원칙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 당신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악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때나 당신의 하루를 망치거나 힘들게 쌓아 올린 자존감을 한순간에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당신을 감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의 자녀라서, 동생이라서, 혹은 아랫사람이나 후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부모라서, 형제라서, 상사나 선배라서 쉬울 수도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그게 무섭다고 무턱대고 끌려가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상처받는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만 그렇게 대하면 된다. 스스로 상처 입히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킬 의무는 없다. 본문 중에서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한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프롤로그.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호구되지 말 것.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정의 표식으로 여긴다.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착한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혹시 못하겠다면 시험해보라.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100%다. 그 후로 당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더 볼 것도 없다. 선량함에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사는 게 고달파진다. 나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들 테니 말이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착하다는 것은 호구라는 뜻이다.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친구는 처음으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나도 일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이,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도와줘요. 잠깐만 시간 내면 금방 끝낼 일이잖아요. 미안한데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겨우 이 정도 일도 못 도와준다니 너무하네요. 동료끼리. 그럼 왜 제 일은 안 도와주세요? 동료끼리. 친구가 이렇게 반박하자 동료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더는 이런저런 부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친구의 직장생활 역시 훨씬 편하고 쾌적해졌다.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한다는 뜻의 무골호인 같은 선량함은 버려야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거절할 용기를 내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원인을 알아야 악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우울과 상처를 내버려 두는 길을 택할까? 왜 이들은 절망감에 묶여 스스로 행동할 가능성을 제한할까? 사실 절망한 후에 기존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일 뿐 아니라 자주 보이는 행동 반응이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속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발달했다.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정된 반응 모델을 대뇌에 설정해 둔다는 뜻이다. 영상을 훨씬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규칙화시키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노력을 멈춘다. 일종의 손실 방지 임계점에 도달하는 셈이다. 즉, 더 노력해도 실패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상황을 받아들인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을 변화시킬 시도를 단 한 번만 해보는 것은 아니다. 재차 3차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한다. 한 번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겠다고 또다시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능적인 생존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의 근원에는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다. 이렇게 오래된 상처는 안타깝지만 치유할 방법이 없다.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이 대뇌의 신경세포를 변화시키고 긴 세월에 걸쳐 굳어진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동 방식을 이미 결정지어버렸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조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어린 시절 다리 한 짝을 잃은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제까지든 몇 살이 되든 이러한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더 큰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한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흠칫 두들겨 맞았다. 가족들을 쪽팔리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아이는 집안일을 하다 다쳤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게으름을 피우려고 일부러 다친 게 아니냐며 아이에게 벌을 주었다. 배우자가 외도했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치병을 얻은 뒤에야 알게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들에서 벗어날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가해자는 대개 나이나 체격, 도덕적 명분 등 수많은 면에서 이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가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협과 모욕을 받으면 이들은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인다. 심리적 붕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자기 기대와 실제 행동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타협과 자해, 자살 등이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화하거나 탈출할 기회가 코앞까지 와도 못 본 척한다. 현재의 고통에 대항하거나 탈출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나마 덜 격렬하고 익숙한 지금의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그렇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깨닫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절망과 무력감이 삶의 곳곳에 침투하면 어떤 일에도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사람은 대개 인격적 모욕도 함께 받기 마련이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고 폄훼하며 부정한다. 지속적으로 인격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결국 현재의 고통을 자초했다고 여기게 된다. 그 결과 타협과 굴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는다. 일례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는 타고난 성별부터 철저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자신이 불행의 원흉이라는 죄책감 뿐이다. 10여 년간 온 가족에게 모욕받으며 자란 한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녀와 달리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매들은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차별이 만들어낸 차이가 이토록 크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심각한 심리적 병에 시달린다. 이들은 소심하고 나약하며 폐쇄적이다. 또한 세상의 온갖 불공정함, 괴롭힘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 우울감도 매우 높다.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론도 모두 맞는 말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절망한 게으름뱅이다. 이들 피해자는 심리적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이라고 조건을 단 이유는 대개의 경우 피해자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되어 가해자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삶의 의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된 후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다. 피해자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 모두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만약 지금 당장 안전한 환경으로 옮기거나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제안은 장기간 절망에 빠져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극렬한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노력과 의지를 철저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홀로 싸우다 지쳐버린 피해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원칙이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진정한 친구는 더더욱 아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적절히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절망한 게으름뱅이다. 착하다고 해서 모두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선 안 된다.
나 자신만 굳건하다면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챕터 1. 보자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는 것은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라면 굳이 그들을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 필요가 있을까? 신경 끄고 상대하지 않는 치지도회의 전략으로 일관하라. 물렁물렁하니까 물러 보이니? 어느 퇴근길이었다. 점심도 걸을 만큼 바쁜 날이었다. 온종일 경무에 시달린 탓에 지하철에 탈 때쯤 나는 이미 파김치가 된 상태였다. 마침 자리가 나서 앉자마자 정신없이 졸기 시작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쳤다. 고개를 들자 50대 아주머니가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가씨, 저기 노인분이 서 계시는 거 안 보여요?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던 나는 당황해서 문구석대며 일어설 채비를 했다. 그런데 그새를 못 기다리고 아주머니가 또다시 내 어깨를 쳤다. 젊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졸기나 하고 말이야. 노약자 배려할 줄 몰라요. 슬슬 기분이 나빠졌지만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머니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미처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기어코 한마디를 더했다. 젊은 사람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그리고 노인한테 자리 양보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 자기는 영영 안 늙을 줄 아나 봐. 하긴 내 나이 돼봐야 알지. 결국 나도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젊은 사람이 양보해드리면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온종일 짐 빠지게 일했는데 젊다고 안 피곤할까요? 지하철에서 잠깐 앉지도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은 평등한 교환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배를 가졌고 상대는 사과를 가졌다고 해보자. 상대가 가진 사과가 먹고 싶다면 먼저 협상을 해야 한다. 즉 배와 사과를 어떻게 교환할지 논의하고 서로 의견이 합치되면 그에 따라 바꾸면 된다. 그런데 평등 개념이 없는 사회에서는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배를 건네준 뒤 사과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평등 개념이 없으면 계약정신이 없고 계약정신이 없으면 자립정신도 없다. 공평은 더더욱 논할 수 없는 문제다. 서로를 이해하기란 더욱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자신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서 고생하고 있으니 남자에게 평생 충분한 사랑과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남자는 자신이 가장이니까 가정을 자기 뜻대로 이끄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자란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기 마련이니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갈수록 멀어진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아주 멀리.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보다 타인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기 쉽다고 한다. 이들은 사탕을 먹을 때도 친구가 어떤 사탕을 몇 개나 먹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 자신이 먹을 사탕의 종류와 개수를 조절한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친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즉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태껏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인정은커녕 무시만 당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선량함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공평함부터 따져야 한다. 만약 상대에게 선량하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상대가 은혜를 모른다고 분개하려면 차라리 선량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남이 힘든 것, 고생스러운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배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도 마라. 만약 당신이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라.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선량하기를 요구한다면 악인으로 위장하라. 그들 사이에서 홀로 선량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해하며 살라고? 개벽다귀 같은 소리. 어떤 여자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는 박사였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30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돈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나 식사를 계산하고 나가버렸다. 사실 남자에게 이는 매우 민감한 화제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심지어 모욕감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을 달갑게 여길 남자는 없을 것이다. 보통 박사 과정까지 이수한 사람은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딜 줄 아는 편이다. 그 역시 그랬고 그 덕에 지도교수의 개인 자산으로 콕 찍혀서 졸업이 몇 번이나 미뤄진 사정이 있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다. 집안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짊어지고 있다.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한다든가 부모가 아프다든가 혹은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엉망진창이라든가 그 역시 비슷한 사정이 있었고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런데 바람과 달리 졸업이 계속 미뤄지자 자신이 멍청한 것은 아닌지 늘 의심했다. 알고 보니 지도교수가 그를 졸업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를 특별히 신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간절하게 그 화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지도교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얕잡아보고 계속 붙들어둔 것이다. 맹목적인 용서와 동정은 악에 대한 허용이요 선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가 어떻게든 안전지대에 머물며 일말의 안정감이라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 퇴로가 끊기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돼서야 비로소 맞서 싸워야 하나 고민한다. 너무 착한 나머지 지도교수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닌 이 박사처럼 말이다. 좌절을 겪어야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도 한다. 사실 영양가 없는 개벽다귀 같은 소리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화려한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가? 에세이 몇 줄 읽고 인생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예전처럼 상사에게 욕먹고 아내에게 원망을 들어도 그전만큼 화나지 않는다고 한다.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친구가 속여도 그러려니 하며 넘기게 됐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말한다. 세속의 삶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장밋빛 인생을 위해 몸부림칠 이유도 없다고.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게으른 자의 핑계일 뿐이다. 그야말로 정신승리의 극치다. 아픈 벽이고 뒤는 퇴로가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꼭 성공할 필요는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고 자기 위안하며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운이 나쁜 이유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평상시에 덕을 쌓으세요. SNS에서 이런 논리의 글을 자주 본다. 게다가 이런 글은 좋아요도 꽤 많이 받는다. 내용 비약이 어찌나 심한지 대개 이런 식이다. 돼지도 생명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착한 소를 어떻게 먹죠? 귀여운 배추를, 다음 세대의 생명을 품고 있는 콩을 어찌 먹는단 말이죠? 잔인해라.
결국에는 이런 단일 귀인적 사고방식도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량함은 꽤 괜찮은 냄비다. 도덕적 강박, 마음의 병, 삶의 문제 같은 원재료를 얼마든지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잘 살고자 하는 도덕심보를 선량함이라고 한다면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방랑자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리미도 선량한 사람이다. 그들은 황혼역의 좁은 길가 고목 아래 서서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린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온갖 의미 없는 일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주인과 시종인 포조와 럭키를 고도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던 날이 어두워지자 한 소년이 다가와 오늘은 고도가 못 왔지만 내일은 꼭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이 고도를 기다린다. 날이 어두워지고 소년이 어제와 똑같은 말을 전한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푸른 나뭇잎이 누렇게 지고 포조가 눈이 멀고 럭키가 벙어리가 될 때까지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며 시간을 다 보낸다. 이들이 호구가 아니라면 누가 호구란 말인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툭하면 나의 일륜지 대사를 두고 훈계를 늘어놓는 상사가 있었다. 그는 아무리 봐도 결격 사유가 없는 내가 여태껏 싱글인 이유가 콧대가 높은 데다 결혼을 구속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냥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일부러 안 한다는 식으로 나를 몰아갔다. 내 혼사 문제에 어찌나 관심을 보이던지 설마 자기한테 시집 오라는 뜻인가 잠깐 의심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그는 내게 또다시 세뇌 작업을 펼쳤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또박또박 반박을 펼쳤다. 나의 논리정연한 반론에 말문이 막힌 상사는 내게 참 예민한 여자라는 평을 남긴 채 입을 다물었고 그 후로는 귀찮게 하지 않았다. 비록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 일은 내게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나는 결코 그가 말한 비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쪽이었다. 어쩌겠는가. 재능과 교양이 넘치며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남자가 생각보다 세상에 많지 않은 것을, 혹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을, 결국 나는 차선책으로 혼자 스스로 의지하고 사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나처럼 총명하고 사랑스럽고 괜찮은 여자가 못난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소위 성공한 인사들은 젊고 늘씬하고 반반한 여성에게 관심이 있는 듯했고 나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그 좌절감을 홀로 감당할 때마다 나는 불공평한 인생을 원망했다. 결혼마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다. 주변의 또래 아가씨들은 나와 달리 쉽게 그것도 꽤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더 들끓었다. 심지어 50살이 넘은 늑수그레한 아줌마도 결혼하는 마당에 한창 나이인 내가 고상하고 우아하며 사치스럽지도 않은 신부감인 내가 노처녀로 남다니 이게 운명의 농간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지금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안다. 내가 바란 혹은 바라지 않은 모든 현재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이유는 전부 과거의 나 때문이라는 뜻이다. 결혼만 해도 그렇다. 나는 나보다 결코 잘나지도 않으면서 시집 잘 간 여자를 부러워했지만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는 시집 잘 가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겼다. 또 지방에 사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아기를 낳기 싫다는 이유로 자녀를 바라는 사람을 결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의 명단은 늘어만 갔다.
사실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 만들어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상하이에 집을 두 채나 가진 광고회사 대표가 내게 푹 빠져 청혼했을 때도 설레지 않는다. 아이를 바랄 것 같다.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드세다는 등 별 희한한 이유를 대고 도망치지 않았던가. 두 번의 미성숙한 연애를 경험한 후 나는 비로소 남자친구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났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모두 나를 풍족하게 살도록 해줄 만큼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차지는 않았다.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억지로 만나다가 결국 못 참고 도망친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엄청난 결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 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는 기껏해야 5명 정도다. 그렇다. 나는 세상과 단절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단절되는 쪽을 선택했으며 그래서 노처녀가 되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 자신이 먼저 나를 결혼할 수 없는 여자로 정의했고 그대로 된 것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건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뿐 사람은 사건을 바꿀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서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나름의 관념과 인지를 형성해 간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개인은 그가 맺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셈이다. 어떤 상황을 판단, 정의할 때도 그동안 경험한 사회적 사건과 그와 관련된 관계의 총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 만약 개인이 잘못된 정의나 자각을 갖고 있으면 실제 사회 환경과 개인의 인식 사이에 편차가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 체계를 세우고 행동할수록 결국 잘못된 인식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똑같은 환경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근심도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에 부처가 있으면 생각도 시야도 행동도 부처와 같아진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확신은 스스로에게 인지적 꼬리표를 붙이고 이를 타인에게도 확인시킨다. 즉 사람을 대할 때 내심 자신이 얻기 바라는 꼬리표를 내보인다는 뜻이다. 그 꼬리표를 본 사람들은 단순하고도 거칠게 결론을 내린다. 역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보통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쉽게 괴롭힘 당할 수 있는 성향을 착한 모습 혹은 선량함이라는 명목으로 감추려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랐던 것과 달리 거의 모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나의 엄마는 스스로 항상 남에게 천대받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실제로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다. 유복녀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자란 엄마는 가정에서 따스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외할머니는 온화한 분이었지만 가정교육 능력이 없는 탓에 엄마의 외삼촌이 훈육을 담당했다. 외삼촌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는 때리고 욕하는 방법밖에 몰랐다. 그런 외삼촌 밑에서 엄마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으로 자라났고 여자는 맞아야 배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배우고 자랐다. 그런 엄마의 가장 큰 재주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어린 외손자가 외할머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까. 평생 엄마의 주변에는 이미 싸웠거나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밖에 없었다. 엄마는 말싸움도 했고 몸싸움도 했다. 아버지에게 얻어맞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맞아서 들어놓은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평생 천대받을 운명이라는 자기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잠깐 우리 집에 머물렀을 때조차 엄마는 매일 나와 싸웠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에게 익숙한 관점을 고수하며 사물을 보고 인지한 탓에 고정관념에 묶여서 진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당시 내가 자취하는 곳까지 엄마가 어렵게 오셨고 평소 새로운 음식을 드셔볼 일이 없었기에 희귀한 보스턴 로브스터를 사들고 집에 들어간 날이었다. 내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엄마가 뭘 사왔냐고 물었고 나는 큰 가재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엄마는 고향에 있는 이웃 이야기를 꺼냈다. 논이 몇마지기가 될 법한 큰 연못에서 가재를 키우는데 가재가 어찌나 큰지 제일 작은 놈도 10cm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태껏 그만큼 큰 가재를 본 일이 없다며 한참을 호들갑이었다. 어쩐지 기분이 나빠진 나는 내가 사온 가재는 그런 민물 가재와 급이 다르다고 대꾸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의 가재 이야기만 했다. 집게발이 얼마나 큰지, 비싸기는 또 얼마나 비싼지 감탄사가 줄을 이었다. 아무리 내가 그 가재와 이 가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화가 나서 상자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일단 먼저 보고 얘기해. 직접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야. 어떤 사물에 모종의 꼬리표가 붙으면 사람은 그에 대해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은 개념에 사로잡혀서 가장 기본적인 탐색 정신과 진상 파악 능력을 잃는 셈이다. 사람에게 붙는 꼬리표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대개는 그 꼬리표대로 살게 된다. 꼬리표는 일종의 폐쇄적 사고방식이다. 만약 여태껏 스스로에게 착한 사람, 괴롭힘 당하기 쉬운 사람 등 남에게 우위를 내주기 쉬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면 되도록 빨리 떼어버려야 한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말에 따르면 타인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도 배후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다. 이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시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꼬리표 붙이기, 즉 라벨링은 폐쇄적 사고방식의 전형적 특징이며 다름을 틀림과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우매함의 원인이 된다. 만약 자신이 남을 잘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의 행동 때문에 자주 화가 난다면 이런 폐쇄적 사고방식을 가졌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 끝없는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끝없는 고통을 안긴다. 꼬리표는 인생에서 단 한 가지 가능성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가능성이든 바라지 않는 가능성이든 자신도 모르게 인생을 망친다. 자기 예언, 즉 꼬리표를 떼어버려라.